안녕하세요. 세계의 전쟁과 역사를 파헤쳐보는 월드워입니다. 지난번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1, 2차 원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차 원정을 떠난 페르시아군은 폭풍우를 만나 실패하게 되고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에게 패배하며 2차 원정도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를 다시 정복할 계획을 세웠지만 기원전 486년 세상을 떠났고 그리스 정복의 과업은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스를 공격하기 1년 전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의 아버지처럼 그리스 도시국가들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의 의미로 흙과 물을 보내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거절을 합니다. 영화 300에서 잘 묘사가 되었죠. This is Sparta! 이처럼 스파르타가 사신을 우물에 빠뜨린 이유는 우물 안에 물과 흙을 직접 퍼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가 항복을 거부하자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 1세는 기록에 의하면 보병 180만 명, 기병 10만 기, 해군 50만 명, 함선 1200척에 달하는 대군을 편성하고 육군과 해군을 나눠서 그리스 침공에 나섭니다. 다만 역사학자들은 실제로는 70에서 8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에 없었던 대규모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죠. 크세르크세스 1세는 침공에 앞서 대규모 군대가 지나갈 길을 먼저 닦습니다. 특히 그리스로 가는 길목인 헬레스폰트 해협에 다리까지 건설하고 전쟁에 만반의 준비를 하죠.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자 아테네는 그리스 연합을 만들어서 페르시아를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주축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탄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번에도 역시 스파르타는 종교 축제가 있었고 병력 차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스파르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통일되지 않은 의례 행사들이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단합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하나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시켜야 하는 것은 축제와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국이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하고 나면 의례를 먼저 통일시키는 게 1순위였죠. 한마디로 시간, 달력, 도량형, 의례 등이 통일돼야 하나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제국을 통치하는 기본이었죠. 아무튼 스파르타는 불가침 종교 축제 때문에 병력 지원에 문제가 생기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를 중심으로 300명의 지휘관급 결사대가 출전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영화 300의 모티브가 되죠. 영화 300은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대가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페르시아군과 장렬히 싸우다 전사한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럼 테르모필레 전투에 앞서서 스파르타군과 페르시아군의 전술과 무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영화에서는 붉은 망토를 두르고 방패와 창 만든 일당백 정예군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붉은 망토는 레오니다스를 뺀 나머지 병사들은 착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붉은색 염료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이 붉은 망토를 착용할 수 없었고 일부 고위 장교들만 의전용으로 사용했죠. 로마 때도 황제 카이사르만 붉은 망토를 착용했을 정도로 붉은 망토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영화와 달리 스파르타군은 방패와 창 만든 정예군이 아닌 흉갑과 투구, 퀼트 형식으로 된 하위 방어구를 착용한 중장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의 힘은 개인이 아닌 팀플레이에서 발휘되는 것이었죠. 영화에서 팔랑크스 대형에 대해서 나름 실감나게 묘사했는데요. 당시 스파르타의 중장보병들은 서로 어깨와 어깨를 맞댄 채 방패를 들어 올려 몸을 보호하고 창을 고슴도치처럼 세워 적을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랑크스 전술에서 중요한 건 창술이 아닌 방패의 벽이었습니다. 당시 중장 보병들은 들고 있던 방패의 우측면으로 자신의 신체 좌측을 가리고 방패 좌측면으로 옆 사람의 신체 우측을 가려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옆 사람을 완벽히 보호해야만이 팔랑크스 대형이 유지될 수 있었죠. 그리스 출신의 로마 저술가 플루타르코스는 스파르타군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 병사들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투구와 흉갑을 착용하지만 팔랑크스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휴대한다라고 말이죠. 이번엔 페르시아군입니다. 페르시아군은 기병이나 일부 중장갑 보병을 제외하면 대체로 경무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래 페르시아군이 초원이나 평지에서 경쾌한 기동력을 이용한 기동전을 선호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영화에서 불멸의 괴수 군단처럼 묘사한 부대가 있습니다. 임모탈이라고 실제로 존재했던 부대입니다. 물론 실제 괴수는 아니었죠. 페르시아의 임모탈은 상비군으로 구성되었고 항시 10,000명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모탈은 아무리 죽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10,000명이 채워졌죠. 그렇다 보니 애초 상비군이란 개념이 없던 그리스인들 입장에선 임모탈 부대는 정말 좀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의 상비군을 임모탈, 즉 불멸자라고 부르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인들은 임모탈 부대를 오늘 전장에서 죽어도 내일 다시 되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선 임모탈을 기괴한 모습을 한 괴물들로 묘사를 한 거죠. 자, 다시 전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리스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리스 연합군은 테르모필레 계곡에서 요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곳으로 정한 이유는 테르모필레라는 곳이 워낙 좁은 계곡이라 소규모의 군대로 적을 방어하기 유리한 지형이었고 그리스의 해군이 아르테미시움이라는 해협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리스 연합군 구성은 스파르타 300명과 포키스, 테스피아, 테베 도시국가 등의 병력을 합쳐서 7,000명 정도였습니다. 반면 페르시아군은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죠. 드디어 페르시아군이 공격에 나섭니다. 공격 첫날 예상과 다르게 페르시아 군들은 그리스 연합군에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유는 방어하기 완벽한 지형과 높은 무장 수준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의 철저한 규율 때문이었죠. 페르시아군의 장기인 군병 사격과 기병들이 힘을 전혀 쓸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크세르크세스 1세는 또다시 공격을 명령합니다. 이번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전투는 그리스 연합군의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너무 당황해서 그가 앉은 의자에서 3차례나 내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전투를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페르시아에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트라키니아인이었던 에피알테스라는 자가 방문하여 테르모필레를 우회해서 그리스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에피알테스는 이 일로 전설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이름이 그리스어로 악몽이라는 뜻이 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리스어로 악몽은 에피알테스라고 부릅니다. 셋째 날 크세르크세스 1세는 바로 병력 중 2만을 우회로로 돌립니다. 우회로에 주둔하고 있던 그리스 연합군 포키스인들은 당황하게 되고 순식간에 페르시아에게 당하고 맙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레오니다스는 장교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스 연합군들은 서둘러 후퇴해야 한다고 했지만 레오니다스는 최후까지 싸워서 본대의 진입을 막겠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스파르타 300명만 남아서 결사적으로 싸웠다고 묘사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 연합군은 후퇴를 했지만 스파르타 300명과 테스피아, 테베 등 1,500명의 연합군이 남아 페르시아 본대와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Spartans! Ready your breakfast and eat hearty. But tonight, we dine in hell! 후대에서는 레오니다스의 이런 결정에 부정적 평가도 존재합니다.
대부분 지휘관급 정예 병력이었던 군대의 몰살을 자초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레오니다스의 결정에는 스파르타 군만의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스파르타 사전에 살아서 돌아오는 패배란 없다라는 철칙이었죠. 스파르타에서는 후퇴해서 돌아오는 군인을 그림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왕따의 개념이었죠.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레오니다스가 이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후퇴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후방을 지켜 그리스 연합군이 안전하게 후퇴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군대가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500명을 희생시키고 남은 6,000의 병력을 보존시켜 훗날의 싸움을 대비하게 하는 선택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젠 운명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남은 1,500명의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군 본대와의 전투였죠. 정말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그들의 창이 부러질 때까지 싸웠고, 창이 부러지자 허리에 찬 칼을 뽑아들고 싸웠습니다. 칼이 부러지면 떨어진 돌을 주워 싸울 정도였죠. 이런 격렬한 전투 끝에 페르시아군의 장교이자 크세르크세스 1세의 동생들인 아브로코메스와 시페르안테스도 전사를 합니다. 레오니다스 역시 전사를 했는데, 레오니다스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 연합군들이 시체 근처에서 격렬한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리스 연합군은 전투에서 밀려 계곡 쪽으로 내몰렸고, 테베스인들은 고립되어 항복하게 되고 나머지 병력들은 모두 전멸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싸운 결사대의 무운을 기리기 위한 비석에 그리스인 시모니데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우리는 명령을 이행하고 여기 누워있노라고.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저지하는 데 실패한 그리스 연합군은 후방을 지킨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군의 영웅적인 희생으로 많은 병사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르모필레 전투의 패배로 아르테미시움에 있던 그리스 연합 해군도 방어를 포기하고 철수를 하고 맙니다. 페르시아군은 남하하면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파괴하고 약탈하며 행군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테네에 진입하게 되죠. 아테네를 점령한 페르시아는 아테네에 불을 지르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돌아갈 곳이 없는 그리스 연합군은 배를 타고 바다를 떠도는 보트피플이 돼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 아테네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이 펼쳐지죠.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뽑히는 살라미스 해전은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